자, 이거부터 봅시다. 아유, 바퀴벌레는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미 지금 이 세상을 유명을 달리한 바퀴벌레이긴 하나, 마지막 순간에 상당히 무서웠었을 것 같아요. 자, 돌연변이가 발생하기 위한 환경적인 조건으로 어떤 것이 있나요? 환경. 돌연변이와 환경, 물론 언제나 관련이 많이 있긴 하지만, 결국 돌연변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간과하기 쉬운 것은 어떠한 돌연변이든 간에 이 돌연변이는 유전자의 염기 서열 또는 유전자의 구조가, 염색체 구조가 변화해서 생긴 것이 돌연변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왜 이렇게 변하느냐, 염기 서열이 왜 변하느냐, 가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들이 염기 서열이 변하는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이유는 DNA 복제 과정에서 오타가 나서 그래요. DNA를 복제를 하는데 우리가 우리가 타이핑할 때 오타 치잖아.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손이 이렇게 뭉툭한 나 같은 사람은 오타가 장렬할 수도 있고, 여러분처럼 스마트한 사람들은 오타가 훨씬 깔끔하게 안 날 수도 있으나 100% 절대로 안 나는 일은 없죠. 더더군다나 요즘같이 워드 프로세서에 스펠 체커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화 과정에서 물론 우리 세포도 돌연변이가 그런 식으로 해서 복제를 할 때 이 복제를 하는 이 효소가 그런 식으로 실수를 막 아무데나 원래 A에다가 상보적인 T를 넣어야 되는데 뭐 G도 넣고 하는 이런 오류를 막 해. 이대로 그냥 방치했다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진화를 해서 해서 이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스펠 체커 기능 같은 거를 장착을 해 줬어. 야, 됐지 이제 실수하지 마. 근데도 해. 우리 스펠 체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하다가 오타 분명히 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요즘 세상에도 요즘같이 이렇게 진화가 된 우리의 이 생명체들 시스템에서도 돌연변이는 그냥 그렇게 저절로 한 번 세포 분열을 할 때마다 언제나 어느 일정 기간은 일정 수준의 돌연변이는 생겨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저절로 일어나게 돼 있는 거지. 근데 왜 환경이 이거를 가속화시키는 경우가 많지. 안 그래도 이렇게 하는데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것처럼 원래 이렇게 실수를 하게 돼 있는데 실수를 훨씬 더 조장을 하게 되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자외선을 가서 일광욕을 자외선을 막 하게 되면 그 강력한 자외선 에너지가 와가지고서 DNA에 들어가서 크로모솜을 여기를 그냥 구조적으로 깨지게 만들거나 그러면 그 돌연변이가 완전히 가속화되는 거지. 또는 한때 내가 막 즐겼던 몇십 년 동안 즐겼던 이 끼견 그런 거 역시 이제 들어와서 그 안에 있는 특별한 화학 물질이 DNA 이중 사슬에 그냥 걔가 끼어들어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 수능 시험 칠 때 버블쉿 답안지 쓸 때 하나 밀려 쓰는 것처럼 쫙 밀려 쓰게 되는 그런 일. 그럼 돌연변이가 아주 주구장창 나게 돼. 하는 식으로 여러 가지 환경 요인들이 바로 그러한 저절로 일어나는 돌연변이를 훨씬 더 가속화시켜서 되게 돼 있어요. 돌연변이는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돌연변이를 가지게 되는 그 개인은 불행한 삶과 그 자손의 또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태반이지만 그 중에 소수는 갑자기 무슨 로또 맞은 것처럼 그러한 돌연변이의 결과로 새로운 기능의 유전자를 얻게 돼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로 다 다른 이유가 사실은 근본적으로 그러한 돌연변이들 때문에 이렇게 다른 거지. 우리 원래 공통 조상으로부터 출발했을 때 우리는 그대로 마치 일란성 쌍둥이와 마찬가지로 유전자가 다 똑같았을 거예요. 하나 점점 시간이 지나면 돌연변이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계속 축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DNA 염기서열 비교를 해가지고 얘는 내 자식 맞다 아니다를 확인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DNA 염기서열 비교해서 인류랑 가장 가까운 친척 동물은 침팬지다. 개가 아닌 침팬지.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 바로 그러한 원리에 의해서. 가만히 놔두면 어떤 특정한 비율로 돌연변이가 생기게끔 돼 있으니 우리의 공통조상, 우리와 가장 진화적으로 가까운 친구들은 보면 우리와 DNA 염기서열이 가장 비슷할 수밖에 없는 거지. 돌연변이율이 가장 훨씬 시간이 짧았으니까. 아주 정확하게 집어냅니다. 그래서 요즘. 어쨌든
환경적인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모든 것들이 전부 그러한 돌연변이를 가속화시키는 모든 환경 조건들이 그런 겁니다. 똑같은 얘기죠? 이게 같은 얘기를 뭐 비슷하게 생태계에 주는 이점이라고 이점 바로 이런 거죠. 다양성. 이 우리가 누리는 이 다양성의 이 축복은 결국은 이 동전의 양면, 양날의 검이지. 동전의 양면이라는 표현은 좀 어색하고 양날의 검처럼 그 돌연변이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다양성의 이점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다양성이 없는 세상을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하잖아. 갑자기 뜬금없이 일반 생물학 1의 내용이 툭 튀어나오네. DNA 전사 방향이 왜 어째서 5에서 3방향으로 진행이 되나. 말뚝밖에 안 해봤어요? 고등학교 때? 말뚝밖에 할 때 항상 이 방향이 똑같잖아. 우리. 왜 그래? 뉴클리오티드를 끼워 넣는 DNA 사슬을 합성하는 방식이 있잖아. DNA 사슬이 하나의 뉴클리오티드가 기존에 있는 사슬에 들어가서 끼워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들어가요? 살랑살랑 치는 꼬리가 있어야 돼. 리보스당에 디옥시 리보스당이지 물론 DNA에서 리보스당에 여기에 1, 2, 3번 이 탄소에 여기에 하이드록실 그룹이 여기 있어야 돼 이게. 그게 있어야 새롭게 나도 여기 회원 가입을 하려고 하는 뉴클리오티드에 여기 있는 인산기가 이것과 에스테르 결합을 결성을 할 수 있는 요 포인트가 여기밖에 없어. 그래서 항상 이 방향으로 이게 새롭게 그럼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3방향이잖아. 5방향은 뭐예요? 여기에 인산기가 있는 방향이지. 그러니까 DNA가 계속 하나하나 끼어 들어갈 때마다 DNA가 하나씩 들어가는 순서가 항상 이쪽에서 원래 기존에 있던 맨 마지막 뉴클리오티드, 기존 DNA 사슬 또는 RNA 사슬의 맨 마지막 뉴클리오티드에 있는 요 하이드록실, 요 3번 탄소에 하이드록실 거기에 갖다 끼워 넣기 때문에 이게 항상 진행을 하는 순서가 5에서 3방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거꾸로 안 되는 거지. 거꾸로 가려면 여기다 뭔가가 끼어 들어가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토마토 같은 잡종식물, 이건 잡종이긴 잡종인데 교배로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교배가 안 되지. 감자하고, 이거, 포마토라고 안 들어보신 분을 위해서, 포테이토하고 토마토하고, 이렇게, 포테이토하고 감자하고 토마토는 사실은 두 개가 매우 비슷한, 같은 과에 있는 그런 식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교배를 하면 될 듯도 해서, 근데 안 되지. 이미 서로 종이 다른데, 교배를 해서 생긴 게 아니라 유전자 조작에 의해서 GMO로 만들어낸 겁니다. 배추하고 무도 이런 식으로 교배를 통해서 만든 게 배추하고 무. 배추하고 무도 사실은 같은, 원래 조상이 같은 그런 계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생각을, 이거, 배추는 이제 잎이 풍성하죠. 무는 배추 잎을 먹잖아요. 무는 뿌리가 튼실하잖아. 그러니까 둘이 같은 계통이니까 배추의 그 무성한 잎과 무의 튼실한 뿌리를 둘 다 가지고 있어요. 토마토도 마찬가지죠. 밑에는 이런 감자가 달리고 위에는 토마토가 주렁주렁 달리고 하는 그런 발상인데, 그래서 이 무추라고 하나? 배추하고 무의 그 두 개를 결합한 거. 처음에 일종의 유전공학식으로 그것도 GMO식으로 만들었어. 근데 이게 뭐냐면 그 정반대로 이 배추의, 그러니까 무의 잎과 배추의 뿌리가 나와버린 그런, 그러니까 완전히 예상이 아니라 바라던 바와는 정반대가 나와서 아주 폭망을 해버린 케이스가 되어버렸지. 그 정반대로 배추의 잎과 무의 뿌리를 가지려고 했더니 무의 잎과 배추의 뿌리가 나와버린 그런 아무 쪽에도 쓸모가 없는. 그러나 이 소련의 옛날에, 요즘 러시아의 옛날 소련의 과학자들은 굴하지 않고 그걸 계속 해가지고서 그래서 조금 얼추 성공을 거둬서 요즘은 이제 배추의 잎과 무의 뿌리를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그러나 기본적으로 둘 다 이런 것들은 유전공학에 의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오옥신과 빛의 굴광성 문제가 이해가 안 가는 이것이 요 그림에서 지금 요 점들. 이들이 지금 오옥신의 수용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용체가 아니라 오옥신의 수송체. 오옥신을 세포 안에 오옥신이 들어오면 트랩이 된다고 했죠. 세포 바깥에 오옥신이 있을 때는 이게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달라지는 거지.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하고 막 꼬시는데 들어오면 잘해줄 것처럼 일단 오옥신이 쑥 들어가 버리면 들어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 세포 바깥에 있는 오옥신은 중성이란 말이에요. 수소이온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쑥 들어갔는데 세포 안에는 pH가 7, 중성이란 말이에요. 그럼 오옥신이 명색이 있어. 약산이잖아. 산은 뭐예요? 수소이온을 내던져버리는 게 산이잖아. 그냥 곧바로 오옥신은 이제 플러스 이온이 되어버린단 말이야. 수소이온을 내던져버리고, 수소이온을 내던져버렸으니까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못 나가. 이제 트랩이 돼가지고 수송체를 통해서만 나갈 수 있는 거지. 들어올 때는 네가 마음대로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100대 맞고 나가야 된다는 이상한 룰처럼. 그래서 얘가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수송체를 통해서만 나가는데 원래 이 수송체들이 밑바닥에 있어요, 원래. 그래서 이제 오옥신이 물론 세포 안에서 각각 개개인들의 오옥신이 합성이 될 수 있으나 집중적으로 가장 많이 대량 생산되는 것이 정단 분열, 맨 꼭대기거든. 식물에. 여기서 많이 만들어가지고 밑으로 쭉 계속 수송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세포마다 수직으로 있는 매 바닥에 이 수송체들이 깔려 있어서 들어왔다가 밑으로만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건데 이것을 이용을 해서 빛이 아까 무슨 빛? 포토트로핀이라는 청색 광수용체가 이것을 감지해서 얘네들을 원래 밑에 있었던 이 친구들을 그 빛을 감지해서 어떠한 과정에 의해서 이 옆쪽으로 옮겨가게 하는 거야. 빛을 감지한 반대쪽에 벽에 이 수송체들이 쫙 질벽에 늘어서도록. 그러면 이렇게 된 세포는 오옥신들이 안에 있다가 이쪽으로 나가지. 오옥신이. 그럼 오옥신이 저쪽으로 간 쪽은 오옥신 무슨 일이죠? 세포가 길어지잖아. 오옥신이 있는 곳에 세포가 길어진다. 그러면 길어진 세포는 이 짧아진 세포보다 훨씬 더 이렇게 우회해서 이렇게 되는 휘는 이유가. 그것이 제 원리입니다. 이해가 이번에는 조금 더 잘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 굴중성에 대한 이유라기보다 이유는 항상 두 가지 측면인데 이유는 물리적인 측면 이유는 마치 얼핏 언급을 했던 것처럼 우리 귀에 있는 평형석처럼 어떤 물체가 이 압력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물체가 칼슘 덩어리인데 그게 식물 안에 그걸 가지고 있다가 중력에 의해서 그것들이 바닥에 떨어질 거 아니에요. 식물 세포에. 바닥에 떨어지면 그 압력이 감지가 되잖아. 압력이 감지가 되는 쪽에 오옥신들이 지금 수송이 되게 돼 있어. 그쪽으로. 그래서 오옥신이 이 중력이 있는 쪽으로 수송이 되게끔 돼 있는 거지. 또 다른 측면의 왜라는 얘기는 도대체 왜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느냐는 얘기지. 이게 있으면 좋은 이유. 식물이 뿌리가 중력 쪽으로 뻗어나가면 좋은 이유를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왜 좋을까? 그래야 땅 속에 뿌리가 딱 박히게 될 거 아니에요. 어쩌다가 잘못해서 식물이 씨앗이 어떻게 그냥 바깥에 흙에 똑 파묻히지 않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바깥에 땅 위에 노출이 되어버렸어. 싹이 나왔어. 이렇게 됐네. 굴중성이 없는 뿌리는 그냥 이렇게 있다가 그냥 죽는 거 아니야. 그러나 굴중성을 가지고 있는 식물의 뿌리는 이렇게 됐더라도 쥐가 알아서 찾아서 밑으로 파고 내려가게 되어 있잖아. 그러면 이 뿌리가 흙 속에 박혀서 이제 영양분을 공급을 할 수 있는 제기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굴중성을 가지게 되는 그 진화가 중요한 거였겠지, 식물에게. 부작용. 항상 부작용인데, 모든 것의 이 부작용은 사실 과하면 부작용이라는 것은 이 식물 호르몬에 있어서 부작용을 여러분들이 걱정하게 된다면은 그것은 이 밸런스가 맞지 않았고, 너무 많이 또는 너무 적게, 그래서 이 밸런스가 맞지 않은 결과로서 부작용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마치 약의 부작용과 같은 그런 거 비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맛이라는 얘기는 혹시 너무 상대적인 거 아닌가? 과일의 맛을 결정하는 건 당도죠.
그러니까 과일이 그런 성숙을 지배를 위해서 과일을 이렇게 맺게 되는 단계에서 당도를 훨씬 똑같이 올리게 되는 그런 것을 같이 수반하지 않는 과일은 도태가 됐겠지. 재배하는 사람 입장에서 맛보고 뭐 맛없네 이거 괜히 호대만 멀쩡하고 맛이 없네. 그럼 너는 이제 안 키워. 결국 그들은 처절한 인간의 선발, 인간의 유전, 이 인위적인 선발 과정에서 살아남는 것. 그래서 과일도 크고 맛도 있네. 그러니 그런 애들만 키워줬겠지. 말과 당나귀는 어떻게 교배가 가능하냐? 말은 염색체가 64개고 당나귀는 62개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반수체를 만들면 서로 32개, 31개의 반수체 염색체가 가져서 사실은 잘 안 되게끔 돼 있어.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원래 말과 당나귀는 매우 비슷한, 이 유전적으로 매우 비슷한 두 서로 다른 종이기 때문에 운이 좋게도 이 수정까지는 가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노새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런다 하더라도 이 32개와 31개의 서로 다른 염색체가 나중에 모여서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생식세포를 만들 수가 없겠지. 다시 반으로 쪼개야 되는데 어떻게 쪼갤 거예요? 그래서 노새가 불임인 것이고, 둘이 교배가 가능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색체 개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슷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허용을, 서로 두 개의 교배가 되는 것이 허용이, 또 수정이 허용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어떻게 생겨요? 키가 커지거나 자기 전에 키뿐만이 아니죠. 사람의 이런 형질을 우리가 마음대로 인위적으로, 이게 사실은 이미 도래했거든요. 이런 세상이. 곧 실행이 안 돼. 아직은 크리스퍼라는 요 기술인데, 일종의 유전자 조작 기술, 새로운 혁명적인 유전자 조작 기술인데, 이거 2년 전인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노벨상을 받게 된 기술입니다. 이거 절대로 이 기술을 써서 사람을 사람을 가지고 이 기술을 쓰지 않기로 과학자들이 서약을 했으니 망정인데, 그 서약을 깨고서 중국의 어떤 과학자 하나가 에이즈에 걸린 두 양친 부모의 자식을 요 크리스퍼 조작으로 해서 이렇게 유전자가 조작된 베이비를, 아기를 만들었어요. 크리스퍼 사용해서. 그것이 알려지자마자 그 과학자는 완전히 연구의 과학계에서 퇴출되고, 그 연구는 완전히 이제 다 묻혀졌는데, 그거는 뭐 이제 시간 문제이고, 기술이 있다는 얘기는 시간 문제. 기술이 있는데 안 쓰는 거 보셨어요, 사람들이? 핵 기술이 있는데 핵무기 안 만드는, 절대로 안 만든다는 말이 돼? 누군가가 필요하면 만들듯이. 그래서 이 기술을 가지면은 마치 우리가 워드 프로세서에서 여러 가지 단어, 문장을 아주 손쉽게 편집을 하듯이 우리의 유전자를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암이 걸리게끔 되어 있는 유전자의 어떤 결함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면 이 기술을 사용을 해서 이론적으로, 현재는 완전히 그렇게 도달하지 않으면 이론적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이걸 해서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GMO하고 다른 점이 그거지. GMO는 외부에 있는 유전자를 그냥 집어 넣어가지고서 하는 것임으로써 이제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으나, 이 기술은 우리의 이 원래의 유전자를 그냥 그대로 이거를 편집을 바꿔버릴 수가 있는.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이 조금 덜 나와서 키가 작다. 성장 호르몬을 적절한 시기에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식으로 유전자를 조작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또 성장 호르몬 해서 키만 여러분들이 필요해? 키만 가지고 머리도 좀 IQ도 하지 왜? IQ도 무슨 250, 300 하게끔 IQ를 무엇이 조절하는 유전자만 찾아내는. 그다음에 질병, 어떤 질병도 절대 안 걸리는 슈퍼 유전자, 그런 것들 만들어내지 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기술을 가지고 작물 또는 가축, 그런 것들이 이미 이런 조작된 것들을 마구 요새 전 세계에서 마구 만들어내고 있어요. 사람만 안 된다는 얘기지.
말이 돼? 언젠가는 될 거예요. 사람도.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그러면 돈이 있고 기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힘이 있고 힘과 권력과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정말로 나는 안 되더라도 나의 자식은 예를 들어서 키 한 190 하지 뭐. 190에 IQ 무슨 300에 무슨 신체적인 조건 무슨 거의 운동선수 모든 만능 운동선수 조건으로 만들 수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될까? 우리가 걱정할. 일단은 두 가지 측면이 생기겠죠. 인류가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인류와 경제적으로 그것을 사회적으로 구현할 수 없는 인류로 이제 쪼개지게 됩니다. 그럼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인류는 점점 발전을 해나겠지. 그래서 구현을 못하는 인류는 완전히 이제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능력적으로 완전히 열악하게 되지. 새로운 인류가 탄생할 수가 있는 시점이 오는 거예요. 새로운 인류의 진화를 이제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어떤 영향을, 한 가지 문제점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외모를 임의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할 때 우리나라에 갑자기 현빈, 다니엘 헤니가 갑자기 수백만 명이 나타날 수 있는 똑같이 생긴 현빈과 다니엘 헤니처럼 생긴 그러니까 그 다양성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걱정. 쓸데없는 걱정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도 인간의 이 특이한 성질 때문에 어떤 하나의 모델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해서 달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사람도 있고 학계에서 이런 이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함부로 사람한테 적용할 수 있는 그것은 가능한 한 시간적으로 지연을 시켜야 되겠지. 괜히 쓸데없이 오래 그 얘기를 했나? 자, 오옥신이 부족해서 광량이 충분하면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나요? 성장 호르몬에 비교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못 먹었어. 기아에 아무것도 못 먹고 피죽도 못 먹는 소위 말하는 그런 어린 아이한테 성장 호르몬만 드립다 치면 어떻게 될까? 이 친구.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날까? 먹은 게 있어야지. 똑같은 얘기입니다. 광량이 반대 얘기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오옥신이 부족하면 광량이 충분하면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느냐. 충분히 잘 자랄 수 있는 요건은 되는데 오옥신이 그것을 신호를 전달해 주는 것이고 그 반대로 오옥신만 충분한데 광량이 부족하면은 그러면 아무런 연결이 안 되니까 이 식물이 또 역시 잘 자랄 수가 없는 것이고 항상 이 두 개가 항상 이 밸런스가 꼭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나도 한때 그런 적이 있어요. 귀찮은 적이 있긴 한데 이 광합성만 갖고 양분을 흡수할 수 있으면 좋겠지. 근데 밥만 먹는 게 아니잖아. 광합성을 하면 밥만 먹을 수 있잖아. 고기도 먹어야 되고 야채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안 될 겁니다. 자, 이거 똑같은 얘기고 파리지옥은 왜 꼭 곤충을 먹어야 되는 이상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을까? 고기 맛을 본 중모냥. 이제 광합성으로 양분을 얻을 수가 있는데 다른 식물들은 왜 그러면 그냥 광합성으로만 양분을 얻고 가만히 있느냐? 땅 속에서 뿌리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질소가 단백질 만들려면 광합성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 광합성만 가지고는 탄수화물밖에 못 만들잖아. 그럼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질소가 있어야 되지. 그치? 어디서 할까? 땅 속에서 무기질 형태로 얻잖아. 그런데 어떤 아주 운이 없는 식물은 예를 들어서 옛날에 질소가 전혀 없는 그런 척박한 땅에서 생겨났다고 칩시다. 그럼 이 친구가 살기 위해서는 생존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할 수 없이 이런 파리지옥으로 진화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 질소원을 다른 데서 찾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은행나무 열매, 이거는 그 검색을 해보면 요즘 아주 쉽게 여기저기서 나오는, 그런 사안인데, 왜냐면 요맘때 은행나무, 이제 냄새가 지독한 열매에서 떨어져서 밟으면 그냥 냄새가 지독하잖아요. 근데 그게 은행나무가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은행나무는 거시식물입니다. 속시식물처럼 열매를 가지고 있지 않아. 거기서 이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자, 어떤 과일이 열매가 냄새를 그렇게 이상하게 하죠. 역겨운 냄새를 풍기고 있는 과일. 그거 생존되겠어요? 과일의 역할은 동물을 유인하기 위한 거예요. 오세요, 오세요. 아주 달고 향기로운 과일을 드세요. 왜? 드시고 내 씨를 퍼뜨려 주세요. 라잖아. 근데 얘는 이런 냄새를 해가지고 누가 와서 이걸 먹겠어? 아무도 안 먹지. 그러면 당연히 도태가 됐을 거예요.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열매가 아니라 씨앗이에요. 은행나무는. 은행나무는 속씨 생물이 아니라 그 은행 그 자체가 씨예요. 씨의 껍질. 씨의 껍질에서 아주 역한 냄새가 나는 건데 그 역한 냄새는 일부러 동물들이 와서 이것을 내 씨를 함부로 먹지 못하게 하려고. 또 심지어 거기에 독까지 있는. 그래서 동물들이 못 건드리지. 유일한 그 은행 알을 건드리는 유일한 동물은 사람밖에 없어. 술안주로 잘 먹잖아.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자기네들의 이제 생존 전략이지. 다시 말해서 씨앗이기 때문에 은행은 암나무, 순나무가 있잖아. 암나무에서만 그런 냄새가 날 수밖에 없겠지. 씨를 맺는. 그래서 그 냄새가 정말로 싫다면은 암나무는 조금 피하고 순나무만 가로수에 심으면 되긴 하겠으나 뭐 그거야 내가 걱정할 문제는 아니고 멸종위기라는 거 이건 또 왜? 은행이 저기 도처에 깔렸는데 왜 멸종위기? 멸종위기는 맞는데 말이 돼? 왜 그럴까? 이것은 인위적인 거에 맞는 것이 왜냐하면 이 바나나가 멸종을 한번 겪었지 바나나.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바나나가 옛날에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바나나는 캐벤디시라고 하는 바나나인데 그거보다 기가 막히게 맛이 훨씬 더 좋은 1965년도까지는 그로 미셸이라는 바나나가 있었는데 그 맛이 그렇게 좋았대. 몰라 나는 맛을 못 봤으니까. 그런데 그게 그냥 모든 농가에서 그것만 재배한 거지. 그게 맛있고 잘 팔리니까 모든 농가에서 그것만 재배하다가 갑자기 곰팡이균이 돌기 시작했는데 그 그로미셸이 완전히 멸종을 해버렸어요. 그 곰팡이를 그대로 그냥 속수무책인 거라. 그래서 더 이상 그로미셸을 사줄 수가 없고 그 곰팡이의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 바나나의 지금 우리가 재배하고 있는 캐벤디시라고 하는 품종인데 근데 문제는 그 곰팡이에 돌연변이가 생겨가지고서 새로운 변종 곰팡이가 마치 코로나 변종처럼 퍼지기 시작했는데 몇 년 전에. 그러면 이제는 캐벤디시가 완전히 멸종될 위기에 처해. 그래서 막 사람들이 호들갑다고 우리 바나나 또 멸종하게 생겼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부단히 노력을 해가지고서 여기저기서 또 다른 무슨 뭐 새로운 품종을 또 찾아내고 해서 대비를 좀 해서 멸종은 안 할 것 같아요. 이 은행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 은행이 딱 한 가지 품종이에요. 사람들이 재배한 나머지는. 이게 옛날 공룡이 돌아다니던 시대부터 있던 은행인데 전부 다 없어지고 오로지 사람들이 이제 키운 은행만이 하나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유전적인 다양성이 전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무슨 일만 생기면 이제 모든 은행이 전부 다 한꺼번에 다 멸종할 것이죠. 그래서 다양성이 그만큼 무섭다는 얘기죠. 그래서 순수한 단일 민족 어쩌고 저쩌고 개소리라는 얘기죠.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얼마나 우스웠냐 하면 제가 학교 다닐 시절에는 중고등학교 때 교과서에 그런 일이 진짜로 그런 수록이 있었어요.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하면서 우리 민족은 피가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우수하고 일단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 건 개소리 거짓말이지. 그 다음에 피가 섞이지 않은 순수한 민족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열악한 민족이라는 것인데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절대로 생물학. 자, 잡초도 씨앗이 있나요? 잡초의 개념을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잡초가 그냥 인위적인 규정이에요. 잡초라는 거. 우리에게 쓸모가 없기 때문에 잡초라고 규정을 해요. 다시 말해서 잔디, 논 그런데 잡초는 뭐냐면 쌍떡잎 식물들이 잡초예요. 민들레 같은 멀쩡한 꽃을 피우는 쌍떡잎 식물들이 잔디나 또는 우리의 논을 경관과 생산성을 훼손하는 그런 식물들은 전부 잡초야. 그래서 우리가 잡초라고 규정을 짓는 대부분의 식물들이 1년생 쌍떡잎 식물들입니다. 씨앗 당연히 있죠.
어떻게 자라긴 멀쩡하게 쌍둥이 식물들처럼 자라지. 예, 맞아요. 집값이 너무 비싸서 민달팽이는 전세 살기로 해서 없어요. 사랑하는 호르몬 때문이라고 많은 과학자들이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어 마지 않은 일종의 하나의 가치인 사랑. 이거 역시 호르몬의 장난이다. 그것이 없으면 그냥 헛개비다라고 믿는 과학자들이 꽤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그걸 믿고 싶지 않지만 저 역시 정황상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동물 실험들이 있어요. 사실 나중에 가서 우리가 내분비기에서 얼핏 그런 살짝 보이겠지만 그래서 호르몬이 변하면 진짜 이 행동이 변해. 그런 거예요. 사랑에 관련된. 자, 인공적으로 멸종시킬 방법이 존재하지. 존재하지. 왜 없어요? 존재해. 인공적으로 모기를 멸종하는 프로젝트가 이미 시작이 됐어. 다만 모든 모기를 멸종을 시키겠다 하면은 거기엔 누가 돈을 줘? 아주 그건 흉악한 범죄 행위니까 거기에 대해서 누가 지원을 하지 않지. 그래서 이 멸종시키는 프로젝트를 성사시키려면 어떤 구실을 해야 될까? 말라리아 모기만 멸종시키겠다 하는. 그래서 말라리아 모기는 우리가 퇴치해야 될 거니까 하면서 그래서 유전적으로 말라리아 모기를 유전적으로 변형시켜서 말라리아 모기들이 생식을 하지 못하게 해서 이거 역시 아까 언급한 크리스퍼라는 이 기술을 도입을 해가지고서 쫙 뿌려가지고서 말라리아 유충을 가지고 있는 모기들은 곧 멸종이 되게끔 하는 그 이제 프로젝트가 이미 몇 년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성공을 하면은 말라리아 모기로부터는 자유로울 수가 있는 세상이 곧 오게 있어요. 예, 유전 공학적인 측면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얼마든지 모든 모기를 이런 식으로 없애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지. 맘만 먹으면. 하지만 그건 범죄 행위지. 그럼 네가 뭔데? 남의 생명을 그렇게 멸종을 시켜? 식물도 고통을 느끼나 동물이 고통을 느끼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고통을 느낀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못 느낀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동물이 느끼는 고통만큼의 어떤 똑같은 식으로 느끼지는 못하나 이러한 어떤 자극을 느끼지 못하는 식물은 존재할 수가 없겠지. 동물이 왜 고통을 느낄까요? 그 고통을 느껴야 그 고통을 주는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생존할 수 있게끔 진화가 된 거지. 옛날에는 아마 고통을 못 느끼는 그런 개인들도 많았을 거야. 다 죽었겠지, 사냥하다. 고통을 못 느끼니까 그냥 용감하게 싸우다가 다 죽었을 거야, 아마. 그래서 그 유전자가 보존이 안 되고 고통을 잘 느끼는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만 살아남아가지고서, 동물들만 살아남아서 그렇게 됐겠지. 식물 역시 마찬가지. 어떤 특별한 외부의 자극을 감지를 할 수 있어야 이게 되는 건데, 문제는 그 고통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고통이라고 하는 이 통증을 느끼는 이 신경계가 이렇게 민감하게 발달을 해서 우리에게 지금 막 이렇게 정말로 이 고통을 주는 것 자체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경의 장난질이라는 얘기죠, 이게. 고통이 뭐예요, 도대체? 뭐 어떤 것 좀 왔다고 하면 일부러 신경에서 만들어내는 한 허상이에요, 고통이라는. 우리의 뇌에 갖다가 주는. 그렇게 생각하면 고통에 대해서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지 않을까? 사자와 호랑이의 교배가 가능한 이유는 바로 염색체가 똑같아. 환경적으로 이렇게 겉모습이 달라졌다 뿐이지 둘 다 그러니까 사자와 호랑이를 두 종으로 분류했을 때는 이것을 몰랐을 때 얘기지. 종의 분류는 동물에 있어서 서로 교배가 가능한, 두 개가 서로 교배를 해서 가능하고 자손을 낳는데 그 자손이 또 번식을 할 수 있는 자손을 낳게 되면은 두 개가 같은 종인데, 사자와 호랑이는 그런 기준으로 보면 같은 종입니다. 다만 완전히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모습도 변했고 또 서로 낯서니까 대면대면해서 서로 만나게 돼도 감히 교배를 할 꿈을 안 꿨으니까 되는 거지,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되는 거지. 같은 종이에요. 원숭이는 왜 더 이상 진화를 하지 않나요? 사람은 왜 더 이상 진화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똑같습니다. 무슨 소리라는 얘기지? 진화하지. 못 봤어? 아직도 그거 안 본 거야? 혹성 탈출을? 그 영화? 진화를 하기 위해서는 집단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죠. 하나의 그룹 자체가 바뀌어서 새로운 종으로.
개개인으로 우리가 느끼지 감지하지 못하고 슈퍼 원숭이가 살았을 수도 있지요. 다만 그 슈퍼 원숭이의 자손이 완전히 그 원숭이계를 지배하지 못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것은 진화가 아닌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진화하지 않는 생물은 절대 없는 것이고, 왜 원숭이는 진화하지 않을까? 왜 원숭이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사람으로 진화하지 않을까? 그럴 수가 없지. 그때 그 당시에 아주 정확한 그때 순간에 아주 우연의 일치로 어떤 일이 벌어졌고 그 이후로 그 자손이 이렇게 번져서 사람이 진화를 했을 것이지. 똑같이 따진다면 사람이 일단 진화를 한다면 그럼 더 이상 우리는 진화를 할 필요가 없는 최고의 정점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그런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가? 아니잖아. 사람이 얼마나 불완전한 지금 동물인데 진화하려면 끝이 없는 지금 여기서 왜 안 하지? 사람? 진화? 나중에 할지 모르지 한 100만 년 후에 새롭게. 그러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거 왜 물었어? 도대체 요리는 나 요리 못해. 그러나 요리 못하는 사실 부끄럽게 얘기해야 돼요. 분자생물학자로서 또는 화학자도 마찬가지일 거야. 요리를 못하면 요리를 잘해야 돼요, 사실. 분자생물학자들은 이거를 다 그래서 뭔가를 딱 넣으면은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나는 요리를 잘 못해. 게을러서. 그 다음에 음식에 대한 이 호감이 전혀 없어. 음식은 아무거나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 요리를 잘할 수가 없지. 아무 음식이나 내겐 다 똑같은데 귀찮고. 자, 시간이 거의 다 됐네. 자,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새롭게 5장을 우리가 나가지는 못할 것 같고 마지막 남은 지금 식물의 방어, 식물의 디펜스를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시간이에요, 마지막. 자, 이걸 어떻게 하면 딱 깔끔하게 한 10분에서 15분 내로 정리를 하고 끝낼 수가 있을까요? 이 식물의 방어. 똑같은 얘기예요. 자, 식물의 방어를 보면서 그냥 식물의 방어만 보고 있으면 타산지석을 삼아야 되는 거지. 아, 식물은 외부에서 침입하는 여러 가지 병균, 식물이 방어를 해야 될 이제 어떤 개체들이 뭡니까? 다 덮고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걸 다 덮고 가만히 생각을 해본 다음에 나중에 가서 집에 가서 한번 그것을 따라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최고. 자, 식물이 방어를 해야 된다. 누구로부터 방어를 해야 되지? 병원균, 세균 또는 바이러스. 세균, 바이러스가 동물만 우리만 괴롭히는 거 아니잖아. 식물도 또 누가 있을까? 초식동물. 뭐 이런 게는 뭔데 들어서 나를 그냥 뜯어먹고 그냥 난리야.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 그것들이 이제 주 방어를 해야 되는 거지. 곰팡이도 또 와가지고 막 튀어들어오고. 자, 그러려면은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어를 하려면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 될까, 식물은? 동물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동물로서 이러한 세균, 곰팡이에 대해서 방어를 하려면 어떤 체계로 방어를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나중에 면역계를 들어가서 볼 거와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미리 이런 식으로 깔아두는 거죠. 동물의 면역계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일단 1차적인 방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1차적인 방어막이 뚫리면 그 뚫어온 녀석들을 2차적으로 방어하는 그 기전이 있어요. 이게 더더군다나 척추동물들은 거기에 더 진화를 해가지고서 여기서 세부적으로 동물을 훨씬 더 알아듣기 쉽게 동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게. 1차적인 방어는 동물의 1차적인 방어는 뭡니까? 벽을 쳐야지. 함부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피부가 괜히 있는 것 같지만 이거 피부 상당히 중요한 방어막이에요. 세균이나 바이러스 그냥 피부 함부로 그냥 뚫고 들어오지 못하잖아. 막이 쳐져 있는 거야, 우리 방어막. 그 다음에 여기 좀 목 같은데 왜 이렇게 가래가 껴있대, 우리? 툭 하면 점막이 있고 이게 조금 감염이 되면 가래가 훨씬 더 끼지. 끈적끈적한 늪지대잖아, 늪지대. 이게 왜 있는 거야, 이거? 세균이 들어오다가 바이러스가 들어오다가 갑자기 늪지대를 만나가지고서 아우 가기 힘들다 하고 엉금엉금 기어가다 보면 여기서 그들의 진행 속도가 늦춰지는 거지. 그런 식으로. 별하별 짓을 다. 그러니까 1차적인 방어는 한마디로 물리적인 방어예요. 물리적으로.
식물 그거 할 수 있겠지. 동물이 할 수 있는 물리적인 방법보다 식물은 훨씬 더 잘할 수 있지. 왜? 세포벽이 있잖아. 세포벽. 그러니까 그런 1차적인 방어막을 치는 게 일단 급선무야.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안 들어오나? 수없이 들어오지. 들어오면 어떡할 거야 이제. 우리 입장에서 그런 녀석들은 누가 이제 이것들을 하지?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넌 누구냐? 관등성명대. 못 되면 그냥 잡아먹어버리는 백혈구 같은 것들이 있지. 돌아다니다 막 이렇게 이상한 놈만 보이면은 너 이제 이상하다? 너 이렇게 하면 관등성명 암구어 모릅니다. 그럼 꾹 잡아먹어버리는 그러한. 그 다음에 또 바이러스가 들어와? 뭐 이상한 바이러스가 들어와 치료하면 갖고 다니는 이상한 독을 품고 다니는 세포들이 있어요. 그냥 마치 총 들고 다니는 그런 세포들. 그것들이 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가 있다 그러면 팡팡팡 쏴서 그냥 뚫어버리고 하는 식으로 일단 들어왔다 하면 들어온 녀석들을 무작위로 그냥 죽여버리는 그런 시스템. 그것이 2차적인 방어 시스템입니다. 어쨌든 둘 다 그것은 선천성 면역입니다. 선천성. 1차와 2차.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타고난 선천성 면역이라는 것은 차별 또는 구분 못해. 뭐든지 얘가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만 방어해야지 그런 거 없어. 무조건 나 아닌 것은 무조건 다 적이. 이게 바로 이 선천성 면역 반응의 특징입니다. 무차별적인 반응. 무조건 들어오면 전부 없애버리는 거. 그러려면 없애기 위해서는 일단은 처음엔 물리적으로 없애고 그 물리적인 장벽을 뚫고 들어온 녀석들은 어떤 화학적인 방법으로 없애야 되는 거지. 독극물 같은 걸로 뿌려가지고서. 그것이 이제 2차 선천성 면역 반응의 특징입니다. 여러 가지 항바이러스 또는 항세균적인 물질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바이러스 물질을 동물이 갖고 있는 것처럼 식물도 항바이러스 또는 항세균 물질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동물은 파이토알렉신이라고 얘기합니다. 피토알렉신 또는 파이토알렉신이라고 하는 그 물질이 바로 이러한 들어오면 항세균 해서 무조건 적에다가 그것들을 치면 이들이 죽어버리는 물질. 그런데 우리 동물은 또 뭐가 있어요? 항체가 있잖아, 항체. 항체의 특징은 뭡니까? 코로나에 대한 항체하고 감기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다르지. 마치 옛날에 적이 들어왔다 하면 저쪽 지역에 저 동네에 적들이 좀 창궐 했습니다. 그럼 무조건 가서 비행기 띄워가지고 그 주제를 폭격해서 초토화시켜 버리면 그 일대에 있는 모든 민간인들까지 전부 다 죽어버리는 그러한 무식한 방법의 전쟁을 하다가 이제는 요즘은 그러면 안 되겠다 해서 적이 나타났으면 정말 정밀하게 타격해서 스마트밤으로 띄워가지고서 그 적들만 때리는 아주 방식으로 진화를 했잖아요. 우리의 방어 시스템도 그렇게 진화를 했어요. 항체가 바로 그런 것이지. 특별한 적만 찝어가지고 그놈만 죽여버리는 거지. 그럼 아주 훨씬 더 진화된 거지. 그러니까. 식물은 노냐? 식물도 그런 거 있다는 얘기예요. 식물도 특이적인 어떤 병균이 들어왔다면 걔만 찝어가지고 죽여버리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것을 식물의 어떤 후천적인 면역 반응이라고. 동물도 그러니까 후천성 면역 반응인데 식물도 있어.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 단어 일리시터라고 하는 이 단어를 기억을 해야 돼요. 일리시터. 이건 뭐냐면 세균 또는 곰팡이 원래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야.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이 일리시터의 근원이 뭐냐면 세균 또는 곰팡이 등의 병원균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병원균의 일부 물질이 작은 물질이야. 그거를 이용을 해서 마치 동물에 있어서 항원 같은 구실을 하는 거야. 항원. 얘가 들어왔어. 이 일리시터를 딱 인지를 해가지고 식물이 얘 뭐네?
하고 거기에 대한 이 특이적인 방어 시스템을 마구 유발시키는 시스템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구별을 할 수 있으면 파이토알렉신과 일리스트의 차이는 무엇이냐? 파이토알렉신이라는 것은 식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독극물이에요. 폭탄. 아무한테나 다 그냥 던져버리기 위한. 여차하면 술탄이야, 술탄. 들어오면 내가 다 까고 다 죽어버리는 거야. 일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적이 가지고 있는 힌트예요. 항원과 같은. 그래서 그 일리스트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지, 식물이. 특이적인, 이거는 곰팡이 거네? 이거는 세균 거네? 그럼 거기에 특이적인 세균 특화된 나의 방어 기전을 지금 갑자기 업시켜야 되겠다. 곰팡이 특이적인 방어 시스템을 갑자기 이제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마치 동물이 가지고 있는, 척추 동물이 가지고 있는 고도화된 이런 항원, 항체에 기존된 이런 면역 반응, 이것을 우리는 후천성 면역 반응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식물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상호작용은. 거기까지만 하면 되겠지. 자, 그 정도까지 하고, 이거 역시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호르몬의 신호 전달 같은 복잡한 과정들을 여기도 안 거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은 다 유전자 발현. 무슨 일을 벌이려면 유전자 발현이 결국 여기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 결론이다. 자, 그래서 일주일 동안의 시험 공부를 하다가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메일이나 무슨 문자로 질문을 하시고, 또 한 가지. 지난 시간 녹화는 바로 앞 시간 녹화는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어가서 쓸데가 없이